신동아 창간 92주년 특별기획 세습 자본주의 세대 MZ 한국 정치를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 손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얼마 전 나온 책이죠. 세습 자본주의 세대, 이 책을 펴낸 신동아 고재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재석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하고 이제 1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신데요. 이 장해찬 최고께서는 이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군분투했던 1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고군분투라는 뜻은 거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발목 잡기 속에서 사실 정부가 발의한 입법이나 예산 등이 대부분 반려당하는 아픔을 겪었죠. 네. 정부 입법 이 통과율이 역대 정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은 정권이 교체되면 이 여소야대라 해도 정부의 초기 입법 같은 경우는 허니문 기간에는 어느 정도 통과시켜주는 게 우리 정치의 관행이었는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이거 하겠습니다. 또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이나 국정과제 이행하기 위한 것들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70개, 80개가 넘는 법안들을요. 네. 예산안에 부속되어 있는 부수 법안만 일부 제한적으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해도 하기 힘든 고군분투의 상황이었다. 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큰 방향은 맞게 잡았다라고 또 자평을 하고 싶고요. 네. 그 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망쳐놓았던 탈원전이나 안보, 외교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이라는 3대 개혁 이슈를 이 중요한 국정 우선순위에 올려두었다는 것. 네. 그 자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한 1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박성민 비서관은 이 고군분투했다라는 이 장해찬 최고의 지난 1년 평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1년이 참 10년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국민들한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반문재인 정서 외에는 어떠한 윤석열 정부만의 독자적인 목표나 방향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던 우왕좌왕하기만 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꼽아보자면 4가지가 없었던 사무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정과 상식 없고 역사의식 없고 민주주의 없었던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도 노력했던 부분 있겠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실 처음 꾸려질 때부터 있었던 인사 논란 그리고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선택했던 정부의 알 수 없는 이 역사의식이 결여된 선택과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없었던 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정부가 있었냐, 그리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치를 위한 어떠한 의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무정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은 이 MZ세대인데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과 극으로 다르네요. 자, 오늘 특별히 모신 말씀 손님 중에 한 분이 이 세습 자본주의라는 책을 펴낸 이 고재석 기자인데요. 고 기자, 요즘 MZ세대를 이렇게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고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책을 썼을 때 원제는 사다리를 잃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MZ라고 하지만 M을 대체로 1980년대생을 지칭을 하고요. G세대는 1995년, 넓게 보면 1990년대생들을 지칭을 하는데 저는 M과 G가 같이 말을 하지만 굉장히 다른 세대다라는 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다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 1980년대생부터
이 저성장 구조 속에서 상당히 기회가 사라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사다리를 올라서 빈곤층이 중산층이 되고 그 이상의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것은 뭐 특정 정부만의 탓이 아니고 그간 이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벽에 부닥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던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1980년대생의 정치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큰 선거 중에 뭐 재작년에 있었던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라든지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때 이 굵직굵직한 큰 선거에 이른바 MZ세대가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상당히 좀 기여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그런 평가에는 좀 동일하십니까? 예, 우선 지난 대선만 보면 저희가 세대별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는 건 사실 출구조사밖에 없거든요.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요. 20대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지긴 했습니다. 근데 30대에서는 오히려 앞섰거든요. 근데 1980년대생의 그 투표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딱 10년 전에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박근혜 대선과 딱 일직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1980년대생에서 보수정당에 투표한 비율이 33%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저는 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변심이 아니었다면 이 보수정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대는 사실 10년 전에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비교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4.7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꾸준히 크게 뒤지지 않게 민주당에 뒤지지 않게 국민의힘이 표를 얻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30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 주역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어색한 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 우리 장해찬 최고는 이제 청년 본부장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MZ 세대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 뭐 실제로 MZ 세대를 규합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었고 그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캠페인 중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건 역시나 페이스북의 한 줄 공약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무고죄 처벌 강화, 여가부 폐지 등의 한 줄 공약이 많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뭐 다른 외부적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이 젠더적 이슈를 가지고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표심을 구분하는 건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그 자체보다 앞서 고 기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대에서는 남녀를 합친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때 이겼어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지금의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또는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그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의 핵심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0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특정 정부 하나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주 급격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제 주변에 나름 좋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건 그냥 불가능해졌다. 말 그대로 세습 자본주의 세대가 문재인 정부 때 고착화가 된 거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20대의 어떤 젠더 이슈에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크게 표심의 향방을 가르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라는 절망감을 느낀 30대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민주당이 아니라 부동산 때문이라도 보수 정당을 찍겠다라고 돌아서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대선의 분수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은 이제 청와대 청년 비서관을 하면서 이제 청년 정책을 좀 입안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MZ 세대의 이 고 기자 표현에 의하면 변심으로 대선의 어떤 결과를 바꾸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이제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2020년 하반기,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좀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30대 같은 경우는 이탈이 가속화되었다라고 많은 지표를 통해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부동산 이슈가 이제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30대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대나 30대가 사실 변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대, 30대가 고정된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고 또는 국민의힘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이런 세대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당시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자유로운 세대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 보면 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상파 3사의 당시에 이제 대선 출구조사에서 30대가 사실은 그 60, 70대 그 다음으로 지지를 몰아줬던 세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뭐 기관들에서 의뢰를 해서 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조사를 돌려보면 30대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대선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냈지만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주었지만 지금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장 강하게 또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계속 변화하는 세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MZ세대가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어떤 여론의 그 민심, 이것은 뭐 크게 변한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난 대선 때의 어떤 결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과장하자면 사실은 20, 30대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선에 고착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금방 박 비서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여러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보면요, 30대 이탈률이 가장 큽니다. 30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반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신이 만나는 표현도 제일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책에서도 여러 번 썼지만 이 세대는 사실 원래 보수라고 볼 수는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보수정당 후보에 거의 처음으로 투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기대를 했던 것은 일단 부동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컸는데 사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은 높고 여기에다 고금리가 엮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영끌을 한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서 화가 나고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여전히 집값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높아서 화가 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했던 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옮겨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 부유하는 무당층으로 현재는 이제 그 중간지대에서 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가장 국정운영 방향 중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외교 안보의 어떤 기조 변화, 이것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이 숨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 안보 행보에 대해서 과연 MZ세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 우리 집권당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 있고, 이게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이 신뢰 회복을 먼저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국민분들이 뭐 특정 세대를 떠나서 많았죠. 그런데 이게 한 두세 달간의 굵직한 외교 이슈가 진행되면서 다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 이슈 때문에 떨어졌던 지지율이 외교 이슈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걸 저는 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MZ세대가 다른 뭐 국내 정치나 또는 경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몰라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방향을 이제 좀 믿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40% 초중반대의 지지율이라도 훨씬 더 단단해진 지지율이 됐다라고 자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 3월에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제 또래인 30대, 저보다 후배 세대인 20대들 이야기해보면 반중 정서가 반일 정서를 압도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일본에 대해서 물론 역사 문제로 화를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일본, 그리고 뭐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열린 세대가 지금의 2030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우리 극장가에서 1위를 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2편이나 돼요.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일본 만화 영화가 우리나라 전체 극장가 1등을 2번이나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문화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고, 과거 역사 문제에서 일본 정부들의 망언이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런 이슈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실생활로 느끼기에 뭐 중국 정부의 오만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뭐 사드 보복 이런 비이성적인 행태들, 또 봄철이면 날아오는 황사, 미세먼지,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뭐 저의 체감이기도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리포트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약간의 부침은 있을지언정 친중, 친북 노선에서 벗어나서 친미와 이제 지일,
화해하는 이 노선으로 가는 방향 자체는 MZ세대에게도 오히려 기성세대 이상으로 큰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비서관은 이 장해찬 최고의 어떤 MZ세대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론 일부 MZ세대들 중에서는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밀착화하고 미국 일변도로 외교를 하는 부분이 신냉전 시대에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적인 노선이다라고 동의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다거나 일본이 가해자임이 명확한데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또는 배상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저자세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외교 노선을 택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보죠.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왜 청년들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두고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결단이라고 자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청년들이 일본 문화에 친숙하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과거보다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청산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일본 만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역사의식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는 기성세대의 착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윤석열 정부도 이 MZ세대가 뭔가 본인들의 한일관계 개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인 중에 그런 문화적인 친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한 착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주위 정치권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이번에 제3자 변제안 같은 경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불합리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왜 우리가 제대로 마땅히 사과받아야 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 그리고 일본은 왜 저렇게 뻔뻔하냐. 근데 그것을 왜 한국의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느냐, 묵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MZ세대라고 해서 물론 이념에 얽매이는 세대나 뭔가 선동에 휘둘리는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인식이 없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오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고재석 기자가 볼 때는 MZ세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달라진 어떤 외교안보 이 국정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앞선 두 분의 답변에서 나왔지만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질 젊은 세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신냉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제 판의 변화가 있고요.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질서의 판이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워낙 어릴 때부터 국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은 다 있을 텐데요. 반중 정서가 있다는 말도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20대와 30대를 비교를 해서 30대보다 20대의 반중 정서가 더 심하다는 사실은 보고서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0대의 반중 정서가 낮다는 게 아니라 이 대체적으로 권위적이고 반자유적인, 그러니까 비자유적인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이런 협상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사실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라던가 친중 노선이라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인권이라던가 자유주의의 감수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대의를 갖고 추진하신 거는 우리가 판단할 만, 평가할 만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피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정무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